편안하게 누워 계신가요? 좋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300만 년 전의 아프리카. 그곳에서 우리 인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특별한 우주선입니다. 창밖으로 시간이 빠르게 역행하고 있어요. 2000년, 1만 년, 10만 년, 점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30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펼쳐진 풍경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도 아니고 울창한 정글도 아닙니다. 이곳은 그 둘이 묘하게 섞여 있는 독특한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아시나요? 거대한 땅이 쩍 갈라지면서 만들어진 계곡입니다. 대략 15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 이 땅은 서서히 융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손이 땅을 들어올리는 것처럼요.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이 땅이 솟아오르면서 서쪽의 습한 공고분지와 동쪽 지역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긴 겁니다. 마치 커튼처럼요. 그래서 서쪽에서 불어오던 비구름이 이 산맥에 막혀버렸어요. 동쪽은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했죠. 날씨가 건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울창했던 숲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풀로 뒤덮인 초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사는 원숭이 같은 생물이라고 해봅시다. 어느 날은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나무 위에서 과일을 따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몇만 년 후 나무들이 사라지고 온통 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나무 위에서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또 몇만 년이 지나면 다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는 거예요. 2만 년마다, 4만 년마다, 10만 년마다 주기적으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미묘하게 기울기가 변하거든요. 이 변화가 기후에 영향을 주는데 동아프리카는 특히 이런 변화에 민감했어요. 땅이 높이 솟아올라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을 과학자들은 모자이크 환경이라고 불러요. 숲과 초원이 뒤섞여 있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이죠. 그리고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 우리 조상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 여행선을 280만 년 전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 봅시다. 이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등장한 거죠. 이름하여 호모, 바로 우리 인류 속의 시작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레디게라루라는 곳에서 턱뼈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작은 턱뼈가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빨이 이전의 유인원들보다 작아졌거든요. 이빨이 작아진 게 뭐가 대수냐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이빨은 음식을 먹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거친 식물을 하루 종일 씹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마도 고기를 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시기에 여러 종류의 우리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있었고 파란트로푸스도 있었어요. 파란트로푸스는 특히 독특했는데 엄청나게 크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친 풀이나 단단한 열매를 씹기에 완벽했죠. 그런데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강한 턱을 가진 파란트로푸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호모속이 살아남았어요. 왜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유연성에 있었습니다. 파란트로푸스는 특정한 음식을 아주 잘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음식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반면 호모속은 이것저것 먹을 수 있었어요. 환경이 변해도 적응할 수 있었죠. 이 시기는 정말 추워지고 건조해지던 때였어요. 북반구에 거대한 얼음이 쌓이기 시작했고 아프리카도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해양 퇴적물을 보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닌 흔적이 있어요. 땅이 말라서 흙먼지가 밤에 날린 거죠. 식물 화석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나무가 사라지고 풀이 많아졌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C3 식물, 나무에서 C4 식물, 풀로의 전환이죠. 275만 년 전 케냐의 투르카나 호수 근처 누군가가 돌멩이 2개를 집어들었어요. 하나는 손에 쥐고 다른 하나를 내리쳤습니다. 탁! 날카로운 조각이 떨어져 나왔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올드한 석기입니다.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이건 혁명적인 발명이었어요. 왜냐고요? 동물을 잡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맨손으로는 가죽을 찢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돌날이 있다면 쉽게 자를 수 있어요. 뼈도 깨트릴 수 있죠. 안에 있는 영양가 높은 골수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나무로 투쿠난이라는 유적지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275만 년 전부터 244만 년 전까지 무려 30만 년 동안 같은 방식의 석기가 계속 발견된 거예요. 30만 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나요? 우리 현생 인류가 등장한 게 약 30만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 전체 역사만큼 긴 시간 동안 이 기술이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간 동안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강이 넘쳐 비옥한 땅이었다가 어떨 땐 메마른 황무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석기 만드는 기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모에서 자식으로 세대를 거쳐 지식이 전달되었다는 뜻이에요. 말이 없던 시대에도 어떻게든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문화예요. 이 돌도구는 일종의 보험이었어요. 환경이 나빠져서 과일이 없어져도 고기와 골수로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밀 무기였던 셈이죠. 자, 이제 시간을 190만 년 전으로 이동해 봅시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해요. 호모 에렉투스, 고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이전의 조상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키가 훨씬 컸고 몸의 비율도 현대인과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뇌가 더 컸어요. 이들은 놀라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180만 년 전 어떤 무리가 아프리카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아마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걸어갔고 결국 아시아까지 도달했습니다. 조지아의 드마니시라는 곳에서 이들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185만 년에서 180만 년 전의 화석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프리카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그들은 더 나아갔어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까지 도달했습니다. 자바인이라고 불리는 화석이 그 증거죠. 이들은 무려 14만 년 전까지도 그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프리카에 남은 호모 에렉투스와 아시아로 간 호모 에렉투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계속 진화가 일어났어요. 호모 에렉투스에서 다른 종들이 나타났고 결국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했죠. 하지만 아시아에 간 호모 에렉투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대로 머물렀어요. 수십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종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비밀은 환경에 있었어요. 아프리카, 특히 동아프리카는 계속해서 변화무쌍했어요. 2만 년마다, 4만 년마다, 10만 년마다 주기적으로 기후가 바뀌었죠. 숲과 초원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살아남으려면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는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따뜻한 열대 기후가 계속 유지됐죠. 우거진 숲에서 과일이 풍부했고 날씨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환경이니 좋은 거 아니냐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변화할 필요가 없으니 진화도 멈춰버린 거예요. 마치 온실 속의 식물 같았어요. 온실에서는 잘 자라지만 밖으로 나가면 살아남지 못하죠. 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도 그랬어요. 자기 환경에는 완벽하게 적응했지만 변화에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의 조상들은 계속 단련됐어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똑똑해져야 했죠. 힘들었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만든 겁니다. 100만 년 전 남아프리카의 어느 동굴. 밤이 되면 동굴 입구는 어둠에 잠겼어요. 밖에서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번개가 친 나무에서 타오르는 불을 보았어요. 용기를 내서 그 불에 나뭇가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굴로 가져왔죠. 원더 그 동굴에서 발견된 재가 바로 그 증거예요. 100만 년 전의 나무 재입니다. 인류가 불을 통제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 중 하나죠. 불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불빛은 어둠을 밝혔고 포식자들을 멀리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으면 안전했어요. 그런데 초기에 불을 뭐에 사용했을까요? 재밌게도 처음부터 요리에 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운 좋게 거대한 코끼리를 잡았어요. 엄청난 양의 고기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많은 고기를 어떻게 빨리 먹죠? 냉장고가 없던 시대인데요. 더운 아프리카에서 고기는 금방 상해버립니다. 하루 이틀이면 썩기 시작해요. 그리고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고기를 훈제시킵니다. 훈제된 고기는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연기와 불은 다른 동물들을 쫓아내죠. 80만 년에서 180만 년 전 사이의 동물뼈를 조사했는데요. 구워진 흔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은 사용했지만 요리를 위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보존과 방어를 위해서였겠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뇌는 정말 신기한 기관이에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무려 20%나 먹어치워요. 침팬지의 뇌는 8%만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큰 뇌를 가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날 것만 먹어야 한다면 생고기를 먹는다고 해봐요. 질기고 씹기 힘들어요. 하루 종일 씹어야 할 거예요. 침팬지가 그래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음식을 씹는데 시간을 보내죠. 게다가 소화하기도 힘들어요. 위와 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요. 결국 먹은 칼로리의 상당 부분이 소화하는 데 쓰이고 뇌로 가는 에너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불에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고기의 단백질이 변성돼요. 부드러워지죠. 씹기 훨씬 쉬워져요. 전분도 분해돼서 소화가 잘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흡수하는 칼로리가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소화에 드는 에너지도 줄어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남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뇌를 키울 수 있게 돼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요리가 우리 유전자까지 바꿔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에는 날 것을 먹이고 다른 그룹에는 조리된 음식을 먹였죠. 그랬더니 간의 유전자 활동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조리된 음식에 적응하는 유전자들이 양성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양성 선택이 뭐냐고요? 진화적으로 유리해서 선택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변화는 최소 27만 5천 년 전에 시작됐어요.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과 갈라지기 전이니까 꽤 오래전이죠.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요리 덕분에 우리는 더 큰 뇌를 가질 수 있었어요. 큰 뇌는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줬고요. 언어도 개발하고 도구도 개선하고 예술도 만들 수 있게 됐죠. 만약 요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아직도 작은 뇌를 가진 채로 하루 종일 음식을 씹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예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이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우리가 한 장소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영화처럼 어느 날 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종이 짠 하고 나타난 거죠. 하지만 최근의 발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2017년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어요. 모로코의 제벨 이르후드라는 곳에서 현생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나이가 무려 35만 년에서 28만 년 전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전까지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 화석은 에티오피아의 오모키비시에서 발견된 19만 5천 년 전 화석이었거든요. 이 발견은 우리의 기원을 무려 10만 년 이상 앞당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모키비시는 동아프리카에 있고 제벨 이르후드는 북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현생 인류는 한 지점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집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화했다는 뜻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는 거대한 대륙이에요. 기후가 변하면서 어떤 때는 사막이 확장돼서 집단들이 서로 고립됐어요. 북쪽 집단, 동쪽 집단, 남쪽 집단이 따로따로 떨어져 지냈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기후가 습해지면서 사막에 풀이 자라고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서로 유전자를 교환했죠. 이런 과정이 수십만 년 동안 반복됐어요. 고립되고 만나고 다시 고립되고 다시 만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집단이 비슷한 특징들로 수렴해 간 거예요. 그렇게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아프리카인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나머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들어볼게요. 한국 사람들끼리 유전자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비슷해요. 유럽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 차이가 훨씬 커요.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가 인류의 본고장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대륙의 사람들은 모두 아프리카에서 나간 소수의 집단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적죠. 마치 본점에는 모든 제품이 있지만 지점에는 일부만 있는 것처럼요.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아요. 이들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코이산족은 약 15만 년 전에 다른 인류 집단과 갈라진 거예요. 15만 년이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뒤로 전 인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농업혁명도 문명도 모든 역사가 그 후에 일어난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인류의 뿌리가 정말 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집단들로 나뉘어 있었다는 뜻이죠. 최근에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고대 인류의 DNA가 섞여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를 유령인구 고스트 파퓰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왜 유령이냐고요? 화석은 없고 DNA 흔적만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유령처럼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 거죠. 이 유령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갈라져 나간 집단이에요.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몰라요.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다른 종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 조상들이 그들을 만났고 함께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유전자의 2%에서 19%까지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이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깔끔한 가계도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그물 같아요. 여러 집단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때로는 만나서 유전자를 교환하고 때로는 수만 년 동안 완전히 고립됐어요. 어떤 집단은 살아남았고 어떤 집단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사라진 집단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들의 DNA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과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큰 논쟁을 소개할게요. 한쪽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만 진화했다. 그리고 나중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했죠. 아니다. 18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 에렉투스가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해서 현생 인류가 됐다. 중국의 현대인은 베이징 원인의 후손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바 원인의 후손이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답이 나왔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걸 아시나요? 이건 어머니에게서만 물려받는 특별한 DNA예요. 전 세계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비교하면 공통 조상을 찾을 수 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전 인류의 가장 최근 공통 조상은 약 15만 7천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이에요. 과학자들은 그녀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에서 온 비교적 최근의 한 집단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다는 주장은 틀린 거죠. 잠깐만요. 어떤 분이 물을 수 있어요. 유럽 사람들 DNA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유럽에서도 독립적으로 진화한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네안데르탈인과의 혼합은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아프리카를 떠난 현생 인류가
중동이나 유럽에서 네안데르탈인을 만났을 때 일부가 서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오늘날 비아프리카인들의 DNA의 1에서 4% 정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주된 진화 경로가 아니에요. 격화질 뿐이죠. 마치 볼 위에서 갈라진 작은 지주 같은 거예요. 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는 어떻게 됐냐고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멸종했어요. 현대 아시아인들은 자바원인의 후손이 아니라 5만에서 7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온 현생 인류의 후손이에요. 결론은 명확해요.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탄생했고 거기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왜 아프리카였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요소들이 합쳐진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이 우리를 단련시켰어요.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요리를 하면서 우리는 점점 똑똑해졌죠. 여러 집단이 고립되고 만나기를 반복하면서 유전적 다양성도 풍부해졌고요. 아프리카는 인류의 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람은 편안한 안락의자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훈련장이었죠.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침팬지와 우리의 DNA는 98.8% 같아요. 1.2%만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세요. 침팬지는 도구를 좀 쓰긴 해요. 나무 막대기로 개미를 잡아먹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돌로 집을 짓거나 불을 피우거나 우주선을 만들지는 못해요. 차이는 뭘까요? 바로 뇌예요. 우리 뇌는 침팬지보다 3배 정도 커요. 특히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크죠. 이 부분이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걸 담당해요.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뇌는 특별한 방식으로 작동해요. 인류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도록 진화했어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지죠. 생각해보세요. 맘못을 혼자 잡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20명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협력한다면 가능해져요. 이런 협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언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저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문화예요. 문화가 뭘까요? 배우고 가르치고 대대로 전수하는 모든 것이에요. 돌도끼 만드는 법을 생각해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가르쳐줘야 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아이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축적돼요. 한 세대가 조금 개선하고 다음 세대가 또 조금 개선하고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면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죠. 다른 동물들도 약간의 문화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침팬지 집단은 돌로 견과류를 깨는 법을 알고 어떤 집단은 모르죠. 이것도 문화예요. 하지만 인간의 문화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 복잡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죠. 약 7만 년 전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인지혁명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예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굴에 그림을 그리고 조각상을 만들고 장신구를 착용했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건 상징적 사고의 증거예요. 예를 들어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 목걸이를 만든다고 해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조개 껍데기는 단순한 조개 껍데기가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상징하거나 지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우리는 종교도 만들고 신화도 만들고 복잡한 사회 시스템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7만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 우리 조상들 중 일부가 다시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이 두 번째 아웃 오브 아프리카였죠. 왜 떠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인구가 너무 늘어서였을 수도 있어요.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거죠. 또는 기후변화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빙하기가 오면서 아프리카도 건조해졌거든요. 물과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보니 아프리카를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 거예요. 아프리카를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북쪽으로 가려면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했어요. 끝없는 모래바다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길도 있었어요.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낮아져서 좁은 통로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위험했어요.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 조상들은 용기를 내어 걸음을 옮겼어요. 아프리카를 벗어난 우리 조상들은 중동으로 갔어요. 거기서 일부는 유럽으로, 일부는 아시아로 갔죠. 각 지역에서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유럽은 추웠어요. 빙하기였거든요. 따뜻한 아프리카에서 온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죠. 하지만 적응했어요.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동굴에서 불을 피워 추위를 이겼어요. 아시아는 또 달랐어요. 울창한 정글도 있고 드넓은 평원도 있었죠. 각기 다른 환경에 맞춰 다른 생활 방식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계속 나아갔어요.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약 6만 5천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는 뜻이거든요. 북쪽으로는 시베리아까지 갔어요. 그리고 빙하기 때 드러난 육지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죠. 약 1만 5천 년 전의 일이에요. 불과 몇만 년 만에 우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사회적 협력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280만 년 전 올드완 석기가 등장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협력했을까요? 사냥한 고기를 나눠 먹었을까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먹었을까요? 화석과 석기만으로는 알기 어려워요. 뼈는 남지만 행동은 남지 않으니까요. 불을 사용한 증거는 100만 년 전부터 나와요. 하지만 요리에 적응한 유전자 변화는 27만 5천 년 전부터예요. 그 사이 70만 년 동안 뭐가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고기 보존에만 쓰다가 천천히 요리로 발전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단계가 있었을까요? 이 긴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아직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DNA에 섞여 있는 유령 인구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 아니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다른 종? 언젠가 그들의 화석이 발견될까요? 아프리카의 땅 밑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화석이 묻혀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오겠죠. 환경이 변화무쌍했기 때문에 뇌가 커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일까요?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여요. 하지만 정확히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뇌 크기가 급격히 커진 시점과 기후변동이 심했던 시점을 정밀하게 비교해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과학자들은 더 정확한 연대 측정과 기후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언젠가 이 퍼즐도 맞춰질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14만 년 전까지 살았던 호모 에렉투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냥 멸종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온 현생 인류와 만나서 혼혈이 됐을까요? 이걸 알려면 그들의 DNA가 필요해요. 하지만 열대 기후에서는 DNA가 잘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고대 DNA를 추출하지 못했죠.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간 여행도 끝나가네요. 30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현생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는 서로 다르게 보여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하지만 유전학은 분명하게 말해줘요. 우리는 모두 15만 7천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집단의 후손이라고요. 아시아인, 유럽인, 아메리카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우리 모두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건 뭐였을까요? 강한 몸? 아니에요. 사자나 곰이 훨씬 강해요. 날카로운 발톱?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빠른 속도? 아니에요. 치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건 바로 적응력이었어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유연해져야 했어요.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협력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법을 배웠죠. 힘든 환경이 우리를 단련시킨 거예요. 만약 아프리카가 편안한 낙원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여전히 나무 위에서 과일이나 따먹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진화가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환경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현대사회, 기술, 인터넷, 이 모든 게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밀어가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네요. 오늘 밤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고 적응하고 번성했던 우리 조상들 덕분이에요. 그들은 추위와 더위를 견뎠어요. 포식자와 싸웠어요. 굶주림을 이겨냈어요. 새로운 땅을 탐험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끈기가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쉬세요. 당신 안에는 300만 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동아프리카의 초원을 걷던 발걸음, 처음 불을 보고 느꼈던 경이로움, 새로운 땅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그 모든 기억이 당신의 DNA 속에, 당신의 뇌 속에 새겨져 있어요. 당신은 그 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앞을 향해 걸었듯이 우리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는 300만 년 동안 증명된 적응력과 창의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한 이 긴 여정 즐거우셨나요? 300만 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동아프리카의 갈라진 땅에서 처음 두 발로 걸었던 그 순간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우리는 평범한 유인원이었어요. 하지만 도전적인 환경이 우리를 비범하게 만들었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기 비친 얼굴은 300만 년 진화의 결과예요. 그 얼굴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당신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살아남은 승자의 후손이니까요. 이제 정말로 편안히 주무세요. 당신의 조상들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좋은 밤 되세요.